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벨기에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페로 제도와 리히텐슈타인과의 경기에서는 각각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바르디와 엘마스가 이 선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중원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고 트라이코프스키와 미오브스키가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이선 침투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과 3-4-3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 지역 점유율은 평균 58%로 높은 편이고 턴오버 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경기 전개가 가능하지만 빠른 템포와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 전술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에서의 압박은 강한 편이나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에서는 다소 날카로움이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탈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는 연이어 0-1로 패하며 경기력이 일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카쿠 선수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면서 일선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데 브라위너 선수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전개는 줄어들고 롱볼 비율이 18%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트로사르와 오펜다 선수의 활용도가 감소했으며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쿠르투아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파에스, 더케이퍼 선수 등 수비진의 전개가 불안정해 상대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마케도니아는 홈에서 강한 중원 압박과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벨기에의 적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전력입니다. 반면 벨기에는 루카쿠 선수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수비 불안정이 겹치며 경기력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상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벨기에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집중과 낮은 공격 효율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5연승을 포함해 총 23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4.6골에 달하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홀란드 선수의 뛰어난 결정력과 웨데구르, 누사, 보브 등 이선 미드필더들의 활발한 연계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웨데구르를 중심으로 좌우 폭넓게 펼쳐지는 공격 전개와 파이널 서드에서 이선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슈팅 참여가 인상적이며 롱볼 비중이 19.2%에 이를 만큼 직접적이고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뚜렷한 약점이 존재하는데 측면 수비의 느린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이스라엘전에서 2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공격 루트가 차단되고 턴오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골 결정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전략적 유연성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독일과의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전술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렐라, 프라테시, 디마르코 선수 등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점유율과 패스를 통해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롱볼 비중이 11%에 불과할 만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횟수가 평균 162회에 달하며 슈팅 역시 대부분 박스 안에서 이뤄져 전방 압박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의 질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안정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연속 실점한 원인으로는 바스토니와 우도지 선수의 측면 조합과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한 뒷공간 노출이 꼽힙니다. 특히 노르웨이처럼 빠르고 직선적인 전개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위주 전개로 노르웨이의 롱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한 노르웨이의 공격 전개는 이탈리아의 조직적인 압박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홀란드의 고립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역시 수비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노르웨이의 빠른 역습에 실점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하면 이탈리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다득점 양상이 유력하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웨일스는 최근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존슨과 제임스의 측면 침투, 무어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윌슨과 암파두가 미드필드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는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의 효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공격은 측면에서 전개된 후 컷백과 크로스를 통해 마무리되며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브룩스의 연계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고 홈 경기에서 우군 점유율이 67%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장 선수 없이 완전한 전력으로 나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아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최근 5경기 동안 단 한 골에 그치며 심각한 득점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는 0대2로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에서는 0대3으로 패하는 등 모든 경기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슬러와 비저를 중심으로 한 베테랑 위주의 운영은 활동량과 커버 범위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살라노비치를 중심으로 한 역습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완성도가 낮은 편입니다. 롱볼 의존도가 높고 세컨드볼 장악률도 낮아 효과적인 찬스 연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방 압박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인해 웨일스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하프라인을 넘기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일스는 전술적인 모든 부분에서 리히텐슈타인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어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와 존슨, 제임스 선수의 침투, 그리고 윌슨 선수의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공격 전개와 수비 라인 유지에서 명확한 약점을 드러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웨일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체코의 몬테네그로입니다. 체코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는 시크 선수의 멀티골과 이선 선수들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높게 입증하였습니다. 슈츠, 크랄, 체르니 선수는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활발히 시도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고 수책 선수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 슈팅의 47%가 시크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마무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신속한 측면 전환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단조로운 롱볼보다는 크로스와 와이드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홈 경기에서의 높은 점유율 유지 능력도 체코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최근 페로 제도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으나 총 8회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실용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조베티치 선수는 경기 중 고립되는 경우가 잦고 후방에서의 롱볼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일선에서의 공격 위협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주로 3-4-3 또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수비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윙백의 오버래핑이 활발하지 못하고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롱볼 비율이 28%에 이를 정도로 높아 체코처럼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단단히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결정력에 의존한 단발성 공격이 많은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코는 전방 마무리 능력과 점유율, 압박, 조직력 등 모든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크 선수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중원 이선의 유기적인 연계는 몬테네그로의 낮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큰 강점입니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과 높은 롱볼 의존도로 인해 체코의 중거리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전반적인 흐름은 체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몬테네그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경기가 아닌 실리적인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체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몰도바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비에 중점을 둔 실리적인 전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미 선수와 아니에르 선수를 중심으로 카이트, 밀러 미드필더들이 전진 지원을 하며 주로 롱볼과 다이렉트 패스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슈팅의 58.3%가 최전방에서 나왔으며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슈팅 비율도 32.4%에 이를 만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사피넨과 시냐프스키 선수의 부재로 공격 옵션이 제한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턴오버 비율은 낮은 편이나 점유율 축구를 펼치는 상대를 상대로 스페이싱이 허용되지 않으면 역습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수비 압박을 어떻게 회피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카이트 선수의 과도한 활동량은 중원 장악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2대4로 패하며 후반에 수비가 무너지는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글루후, 아부파니, 페레츠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은 점유율 축구와 탈압박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솔로몬과 아바다 공격수들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82.3%에 달할 만큼 공격 전개와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리바이와 레비보 수비수들의 불안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며 중앙 수비 라인이 공간을 쉽게 내주어 역습에 취약한 점은 에스토니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루후 미드필더의 공격 기여도가 높고 홈에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전술적인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에서 에스토니아보다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루후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하는 점유율 축구는 홈 경기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며 공격진의 전방 침투와 다양한 패턴 플레이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롱볼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전 공격수들의 결장으로 공격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비 측면에서도 상대의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견뎌낼 만한 구조는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지브롤터와 크로아티아입니다. 지브롤터는 최근 경기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며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세컨드볼 장악도 부족하여 슈팅 기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활동 반경이 좁고 공격 전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롱볼 비중은 높지만 효과적인 빌드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파이널 서드 내 패스 시도 역시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이 거의 없고 수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전술적으로는 500을 기반으로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유지하며 버티기에 주력하지만 미드필더 조합은 제공권과 피지컬 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진의 반응 속도도 느리고 측면 대응력도 부족해 중원 중심의 강팀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탈압박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과 패스 흐름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배하였으나 정규 시간 동안은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은 모드리치, 마예르, 수시치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였고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과 일선 슈팅 비율이 높아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빌드업은 슈탈로와 그바르디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하며 이루어지며 평균 점유율이 높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시도도 많아 중원과 공격 간의 연결이 원활합니다. 부디미르와 크라마리치는 수비를 끌어내며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전개와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 전방 전개와 마무리 모두 균형 잡힌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브롤터는 볼 점유와 탈압박, 경기 전개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롱볼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는 크로아티아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뛰어난 패스 완성도 그리고 결정력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과 기술, 전술적인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다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콜롬비아와 페루입니다. 콜롬비아는 최근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 저하로 2실점을 내주었습니다. 중원에서의 커버 타이밍과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흔들렸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날카로운 패스와 루이스 디아스의 돌파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리오스와 카라스칼 조합은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최근 5경기 기준 파이널 서드 점유율이 높고 박스 내 슈팅 비율도 60%에 달해 공격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방에서는 하메스가 열번 역할을 맡아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디아스와 두란이 측면과 최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빈손 산체스와 예리 미나로 이루어진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 장악과 롱볼 차단의 강점을 보이며 전진 압박을 통해 빠른 공 탈취와 공격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점유율과 위치 선점 면에서 페루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좌우 측면을 활용해 공간을 넓히면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는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을 사용했으나 중원에서의 압박이 부족했고 수비 뒷공간 대응에도 실패하며 실점을 허용하였습니다. 플로레스와 타피아의 중원 조합이 상대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 지원 역시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파둘라의 고립 현상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로 윙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을 선호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콜롬비아와 같은 팀을 상대로는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드빈쿨라와 아브람의 수비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고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도 쉽사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 전환 시 롱볼에 많이 의존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받아줄 피지컬 스트라이커가 부족하여 반격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콜롬비아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직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콜롬비아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하메스와 디아스의 연계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페루는 공격 완성도와 중원 경쟁력 면에서 다소 열세여서 경기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리드 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예상되며 저득점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페루와의 경기에서 중원 수비와 후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레라와 리콘의 안정적인 수비 커버와 소텔도의 공간 침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슈팅 수는 많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전개로 실리를 챙겼으며 소텔도와 사바리노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후 다이렉트로 전방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론돈과 마르티네스의 연계보다는 이선에서 속도를 살린 전개가 효과적이며 좌우 측면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롱볼 비율 역시 높아 홈 경기에서는 지역 장악력을 바탕으로 빠른 패스 전개를 통해 상대 중원을 흔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직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오벡과 2명의 볼란치가 밀집 수비를 이루며 하킨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중원에서는 빌라마일과 쿠에야르가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차베스가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으나 전체적인 완성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역습 위주의 실리 전술을 선호하며 최근 5경기에서 롱볼 비중이 23%에 달합니다. 테르세로스를 제외하면 창의적인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포메이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나 수비 후 롱볼 중심의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리는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네수엘라는 소텔도, 사바리노를 중심으로 빠른 사이드 전개와 탈압박 후 침투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팀입니다. 반대로 볼리비아는 철저한 수비 위주의 역습 구조를 앞세우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로 보여집니다. 베네수엘라가 기동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결정력에서의 아쉬움으로 많은 득점이 예상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